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이어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및 제도 알아보기, 우리 최수길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편에 이제 국민연금 제도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또 최저시급 인상 이런 주제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또 오늘은 2편으로 원래 이제 새해 트렌드 키워드 좀 준비해 오셨고, 그다음에 청년 미래 적금, 그다음에 뭐 모두의 카드 그래서 이제 K패스라는 거, 이제 그다음에 급여생활자 세금 제도, 그리고 또 요즘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합투자계좌 IMA라는 게 또 신설이 돼가지고 원래부터 본격도 가입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학개미 국내 복귀 RIA 신설, 뭐 이 내용도 좀 궁금합니다. 자, 하나씩 이제 한번 해볼까요? 우선 2026년 트렌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자성어를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네. 또 올해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부의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에서도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고요. 또 부동산에서도 양극화가 좀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로 클릭이 이제 점점 유행할 것 같은데, 한 번만 클릭해도 예전에는 막 다 찾아갔지만 지금은 한 번만 클릭해도 그 답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시대로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코놈이라고 감정과 경제의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기능보다는 개인의 기분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디코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상태로 바로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AI 반려화 개인화가 있는데, AI가 우리 각자에게 딱 맞는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 또 나만을 위한 비서나 친구처럼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금년도에 큰 트렌드일 것 같습니다. 키워드들이 이걸 알아야 새해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도적인 거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미래 적금이 이제 도입이 되네요. 금년 6월부터 예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부 조건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6일 날 청년 정책 2차 브리핑이 있었고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입 나이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고요. 개인 소득은 6천만 원 이하, 연매출 3억 이하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이거든요. 이것도 내용은 조금 나중에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입 요건을 보면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우대형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 청년 소상공인,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형으로 가입하면 되고, 가입 시기는 6월입니다. 반대로 이제 청년 도약계좌는 작년 말로 이제 없어지고요. 납입 금액은 최대 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전에 청년 도약계좌가 70만 원 수준이었고, 정부 기여금은 그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6%, 그 다음에 우대형 같은 경우는 납입액의 12% 정도 되거든요. 청년 도약계좌가 6%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2배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수령액은 만약 50만 원씩 불입하면 1,800만 원에다가 정부 기여금 108만 원 플러스 이자, 일반형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우대형 같은 경우는 원금 1,800만 원, 정부 기여금 216만 원, 플러스 이자,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년 11월 4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청년 도약계좌가 청년 미래적금 상품 간 갈아타기 방안을 준비 중이다. 그래서 갈아타는 방법도 일시납 외에 다른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유연성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조금씩만 바뀌면서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납도 가능하고 월납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존 걸 아마 옮기면서 일시납으로 옮기지 않고 다른 유연한 대책을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바뀌면서 이제 기준은 보니까 좀 더 완화시켜주고, 만기라든지 한도 이런 거는 조금 줄였네요. 좀 5년이 좀 길다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K패스 확대, 모두의 카드 말씀해 주십시오. 새 정부가 이제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서 이제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이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을 여러 군데 나눴는데요. 뭐 수도권, 일반 지방권, 이렇게 우대 특별 이렇게 나눴고요. 특히 이제 대상을 보면 일반 국민이 있고, 청년, 이자녀, 어르신, 그다음에 3자녀 이상 저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카드 종류도 일반 플러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1회 총 환승 금액 포함해서 3,000원 미만이면 이런 대상이 되고요. 플러스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단에 대한 환급이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되고,
환급 혜택은 뭐 시내버스, 마을버스, 뭐 지하철, GTX, 뭐 신분당선 다 이용할 수 있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그 기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됐거든요. 또한 금액도 20에서 53.3% 정도 할인을 해줬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K패스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 현재 서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후동행 카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거의 대체하지 않을까. 저도 이게 기후동행 카드 쓰고 있는데 경기도 지역 가면 굉장히 사용을 못하니까 불편한 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가능하네요. 네. 좋습니다. 좀 이렇게 사례를 좀 이렇게 놓고 한번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울에 거주하는 만 40세이면서 3자녀 가구가 중요합니다.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하면서 한 6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 기본형 같은 경우는 3만 원을 돌려받고 모두의 카드 일반형 같은 경우는 15,000원, 모두의 카드의 플러스형은 돌려받는 게 없거든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유리한 걸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만 원 정도 돌려받으면 되고요. 사례 2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거주하면은 일반 국민 같은 경우에 출퇴근하면서 시내버스 지하철을 월 교통비를 11만 원 사용했다고 한다면 기본형 같은 경우는 한 22,000원, 모두의 카드 일반형 같은 경우는 55,000원, 그 다음에 플러스형 같은 경우는 15,000원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높게 돌려받는 5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2세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로 통학할 때 시내버스와 GTX를 이용한다면 월 교통비가 이제 15,000원 정도 드는데 시내버스가 6만 원 들고 GTX가 9만 원 들었다면 기본형 같은 경우는 45,000원 돌려받을 수 있고 일반형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 모두의 카드 플러스형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6만 원을 돌려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게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유형 같은 경우에 30% 정도 감면 혜택을 더 신설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부터는 8개 기초자치제가 추가돼서 전국에서 218개 기초지자체의 카드를 다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생활자 세금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급여생활자 세금제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좀 강화를 했는데요. 근로자가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비과 세안들을 과거에는 월 2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자녀 한 명당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쪽인데요. 과거에는 없었던 제도 중에서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의 초등학생 예능 교습하는 학원을 다니거나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이제 포함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그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공제해주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제 부부 합산이 연 1,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이제 확대해 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이면 그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줬거든요. 자녀 수가 이제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자녀가 한 명이면 이제 50만 원, 자녀가 둘이면 또 추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총 급여가 7,0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250만 원을 공제해줬지만 자녀가 한 명이면 25만 원이 늘어나고 자녀가 두 명이면 또 25만 원이 늘어나서 총 50만 원,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자녀 수에 따라가 좀 이렇게 플러스를 더해줬네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핫한 이게 증권사 원금 보장 상품 IMA, 그러니까 종합투자계좌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IMA는 증권사가 고객이 맡긴 돈을 모아서 직접 운용한 다음에 발생한 수익을 이제 배분하는 실적 배당 상품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 되는 건 아니고 작년도에 시행이 돼서 12월부터 이제 판매가 일어났고요. 은행처럼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이제 원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증권사가 이제 부도가 나는 경우나 파산이 되는 경우에는 원금이 지급 안 될 수 있는 우려는 있기는 합니다.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상은 그 자기 자본이 8조 원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NH투자증권도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금은 이제 배당소득세로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15.4%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은 기준 수익률하고 성과 보수익률 두 가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수익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수익률은 초과 수익이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안분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총 보수와 또 보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생각하는 것보다 목표 제시한 것보다 추가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와 고객이 나누는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입 한도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가입 한도 뒤에서 한번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출시된 상품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각각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모집 규모가 최대 1조 원 정도 되었고요.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 가입 단위는 1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입 금액은 뭐 제한을 두지 않았었고요. 만기일은 2년이었습니다. 상품 유형이 이제 단위 폐쇄형이다 보니까 중도에 해지가 안 되는 걸 좀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총 보수는 연 0.6% 정도 되었고, 기준 수익률 그건 연 4%, 2년이면 한 8% 정도 되고, 성과 보수는 이 8%를 초과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수를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3%의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그 3%를 가져가서 11% 수익이 나는 거고요. 투자 대상은 인수합병이나 뭐 인수금융, 대출, 중소, 중견, 대기업 대상 대출 뭐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완판은 되었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00억 원 정도 상품 규모를 모집했고요. 최소 가입 금액은 똑같이 이제 100만 원이었고요. 최대 가입 금액은 50억 원으로 이제 한도를 제한했었고, 만기일은 한국투자증권과 다르게 3년으로 좀 제한을 했었고, 단위 폐쇄형이면서 중도 해지 당연히 안 됐었고요. 보수율은 보면 차이가 좀 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0.6%, 여기는 0.22%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준 수익률은 똑같이 연 4%인데, 그 성과 보수율 같은 경우에는 7대3으로 나누거든요. 네. 과거에는 보면, 아까 그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6대4였으니까, 이런 걸 꼼꼼히 보면서 어디에 가입할 건지 내용을 살펴보면은 금년도에 계속 출시되는 상품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가입 금액이 제한이 한국투자증권 없고 미래에셋증권 50억이면 뭐 개인이 상당히 많이 할 수도 있네요. 근데 이건 또 첫 상품이 이런 거고요. 네. 또 두 번째 상품 나올 때부터 상품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예금보다는 뭐 그래도 많이 높네요. 처음이어서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성과가 또 더 달라게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네. 은행 이율보다는 좀 높게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워낙 전문가 그룹이니까 연에 4%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소비자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국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12월 24일 날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를 하라는 의미에서 RIA라는 계좌를 신설을 했습니다. 아직은 계좌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 계좌가 만들어지면 이제 해외 주식 갖고 있는 걸 이 계좌로 옮긴 다음에 매각을 하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비과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주식 매각하고 국내로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재밌는 제도를 만들었네요. 비과세 한도 같은 경우에 1인당 5천만 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과세 한도가 아니라 매도 금액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금 감면은 복귀 시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 복귀하면 80%, 3분기에 복귀하면 한 50% 정도로 이제 차별화되어 있고요. 해외 주식 우리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본 공제가 연간 250만 원이고 기본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를 떼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노리는 경우에는 RIA 계좌를 한번 가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 투자용 선물한 도입 및 환해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매도 상품을 도입을 했고 인별 인정 한도는 연 평균 잔액 기준으로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연평균 잔액 5% 범위 내이기 때문에 최대 500만 원까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자회사가 배당 유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던 비과세를 비중이 과거는 95%였거든요. 이것을 100%로 상향을 해서
자회사로부터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거 외에 이걸 추가로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 별도로. 그러니까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를 예. 매도 금액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신설될 RIA. 사실 이제 뭐 서학개미들이 워낙 많이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동안. 그래서 뭐 물론 뭐 수익도 상당히 이제 보고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율이 또 뭐 급등하는 요인 중에 하나여가지고 아마 정부도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국내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RIA 이것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026년 달라지는 뭐 정책에 대해서 우리 또 최수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